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아무래도 입시생 학부모분들이 제일 귀를 쫑긋하고 계실 소식이기도 하고 네.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지금 예상으로는 1,000명대 중반에서 뭐 많게는 2,000명 수준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정원은 3,058명입니다. 이게 지금 2006년부터 계속 묶여 있었던 수치인데요. 정부가 이걸 2035년에는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만큼 채우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오늘 오후 2시에 그 구체적인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하냐 이렇게 정부가 추계를 해봤더니 한 15,000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15,000명은 일단 지금 현재도 지역의 의사들이 굉장히 없어서 뭐 지역 의료 무너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아요. 지금 지역 의사들을 좀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도 한 5,000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뭐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니까 10년 뒤에는 10,000명이 부족할 거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15,000명 정도가 부족할 거다라는 게 정부의 추계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부족한 부분만큼 충원을 하겠다라는 원론을 이제 밝혔으니까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10년 동안 15,000명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최소 1,500명. 그리고 이제 첫 시행하는 해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력 뭐 세팅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한 2,0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의료계의 관측이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계속 이 논의를 하고 있는 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그 심의 기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한의사협회, 의협이랑 진행하는 의료현안 협의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협은 의사단체들 의사로만 구성된 단체고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제 그 소비자단체, 뭐 병원 이런 각계각층의 그 기구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늘 2시에 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의사들의 목소리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기구여서 여기서는 이제 의대 증원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오늘 회의에서는 증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규모가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종료되고 나서 조규영 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어요. 네,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 그 필수의료 대책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수가를 올려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제 그 필수의료 그 수가 플러스 이제 지역의료까지 개선하는 부분을 다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을 이미 발표를 해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증원까지 해서 완결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서 뭐 책임 보험 제도도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필수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급한 상황이 워낙 발생을 하면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의료사고들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배상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의사들이 이탈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좀 면책해주는 부분을 특례법으로 제정을 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최원주님이 의사들 많아져도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비인과가 안 가는 건 어떻게 해결할런지라고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정부가 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이제 의협과 대책을 다시 한번 의논하기로 했는데 4분 만에 파행이 됐다고요? 네, 아까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협과의 기구는 이제 의료현안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현안 협의체가 작년부터 해서 한 30차례 가까이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협은 계속 의사수 부족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댓글 주셨지만 이게 의사수를 늘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뭐 소아과나 이런 기피 분야의 의사들을 분배하는 것의 문제지 전체적인 파일을 늘려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의협 쪽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니다.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하기 때문에 분배는 나중에 이제 규모를 키운 다음에 해야 할 문제다. 이거를 동시에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양쪽의 주장이 너무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사실 뭐 의협 자체에서도 규모를 자체적으로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미룰 수가 없다고 보고 오늘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는 건데요. 이게 예고가 되니까 의협에서도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또 그 앞서서 의료연합협의체를 복지부랑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마주 앉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각자 입장만 되풀이했고요. 그래서 4분 만에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제 의대 증원하고 필수 의료 대책 이런 거를 이미 의협과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이 너무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의협이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 갖고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이필수 의협회장 발언 전해드리면요.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를 할 경우에는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때 이제 12월에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대다수는 이제 파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사실 의협은 원래 계속 이제 반대를 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강행을 한다면 당연히 파업에 나선다라는 건 굉장히 예정됐던 수순이었거든요.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의대 정원 추진을 했을 때도 꺾였던 이유가 바로 의협이 파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꺾였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복지부 입장에서도 의협이 이렇게 반발할 거다라는 건 당연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의협을 잘 살펴보면 대다수가 개원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동네 병원이 닫아도 이제 진료를 못하게 되면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정부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보다 이제 전공의들의 파업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공의들은 뭐 아시겠지만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면 인턴한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분야를 갖고 수련하는 의사들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뭐 대학 상급병원,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의 뭐 응급실, 중환자실을 전공의들이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이 만약에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도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필수 의료 부분 가뜩이나 문제인데 굉장히 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전공의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88%는 단체 조사에 응하겠다. 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하게 합병시켰다는 혐의로 재판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 번만 다시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그 혐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네. 모두 19개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뭐 업무상 배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쟁점들을 살펴보면 크게는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덩어리가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먼저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서 받았던 혐의는 이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하려고 이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을 더 확보를 유리하게 해서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합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 검찰은 공짜 경영권 승계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1대 3의 비율로 주식을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삼성물산 매출액이 제일모직의 5배가 넘었던 상황이었죠. 네,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은 23.3%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 주주였고요. 삼성물산의 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일모직 하나를 주고 삼성물산 3개를 얻었으니까 삼성물산은 뭐 어떤 삼성그룹의 핵심인 그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우에는 경영권을 좀 우회로 확보하기 위한 거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춰서 이 회장한테 좀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냈다는 건데 이걸 위해서 거짓 정보 유포하고요. 주요 주주를 매수하고 또 자사주를 집중 매입을 하면서 시세 조정을 했다. 이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이 이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나 뭐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건 시세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판단의 근거들을 보면 뭐 혐의들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 혐의가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실 2019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재용 회장이 합병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측에 뇌물을 줬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1심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건 이제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다. 전체적으로 부당한 합병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3년 5개월 재판 끝에 이제 법원이 그렇게 결론을 낸 건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검찰이 봤던 그 근거들을 보면 이 지배 구조라는 영어 앞단어, 그러니까 거버넌스 앞단어를 딴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이 이 지배 구조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당 승계를 위한 문건이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재판부는 이게 그룹 차원에서 뭐 지배력 강화나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건 당연하고 뭐 위법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아시겠지만 국정농단 의혹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미전실이 삼성물산 이사회를 배제하거나 뭐 의사에 반해서 승계를 추진했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그 선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재용이 부당하거나 뭐 불법적 합병 방법이 사용돼서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법원의 선행 판결은 있었지만 그것에 위배되는 판결은 아니다라는 걸 재판부가 계속 강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옛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으로 손해봤다고 여러 차례 소송을 냈는데 네. 법원이 이 부분을 좀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나 뭐 주식 가치가 부당하게 산정됐다 이렇게 보긴 했는데 이런 다른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그 격앙된 반응들을 내놨었는데요. 아까 이제 그 국정농단 당시의 그 뇌물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과 사실상 다른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라면서 뭐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국정농단 당시에 뇌물을 주고 처벌을 받았는데 뇌물의 목적은 없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뭐 경실련도 법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충실한 조연 아니었나 참담하다 이런 반응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승계에 도움 얻기 위해서 뇌물을 건넸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이 돼서 판단을 받았는데 결과물이잖아요. 네. 그 뇌물의 목적이자 결과물의 합병 자체가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네, 뇌물은 맞지만 그 뇌물의 목적이 부당한 승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1심 판결이 사실 30년 전부터 시작된 삼성 경영권 승계의 이렇게 마지막 고리다. 합법성을 이 권리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더 관심사였잖아요. 네, 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부친인 고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60억 원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삼성 엔지니어링과 S1 주식을 샀는데 이듬해 그 두 회사가 나란히 상장을 하면서 종잣돈이 무려 9배나 늘어났고요. 이 회장은 이번에 또 다른 계열사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여서 또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지배구조 중심에 이 회장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불법 경영권 승계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그런데 이 회장 일가는 검찰 수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출범한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는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이미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번 그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 지배권을 더 강화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검찰에서 판결문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되겠고요. 네. 근데 이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회고록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총선 2달 앞둔 시점이고 이런 판결이 나온 직후에 있었던 북콘서트다 보니까 이 시점이 상당히 미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대구의 한 호텔에서 어둠을 지나 미래로 이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 보면요, 뭐 지금 대구 달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유영아 변호사 참석을 했고요. 네. 허원재 전 정무수석이 함께 질문 받으면서 대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행사에 한 500명 넘게 참석을 했고 뭐 온 사람들 보면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서상기 전 의원,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함께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북콘서트에 놓여 있던 그 화환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화환을 보냈고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화환을 보내서 그 앞에다가 쫙 세워놨습니다. 총망라했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점이니만큼 정치 일선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본인은 선을 그은 거죠. 네, 어제 워딩 보면 뭐 향후 앞으로 그 정치 활동 계획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치 일선을 떠났다. 정치를 다시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하긴 했습니다. 근데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발언을 두고 결국에는 현실 정치 이미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공교롭거든요. 그래서 명예회복에 나선다 이런 명분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 하는지 또 총선 앞둔 시점에 대구의 한 호텔에서 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 별명이 선거의 여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이런 행사를 한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제 화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원조 친박 3인방 하면 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3명이 꼽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 전 부총리의 화환만 놓여 있었거든요. 지금 최 전 부총리가 경북 경산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그 회고록에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고 김무성 전 대표도 보면 이번에 7선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화해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들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무성은 안 되고 최경환은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벌써 정치적 행보라는 얘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설 연휴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4번째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네. 이제 뭐 주목할 만한 인물 어떤 분이 있는지. 980명을 사면을 했는데 이 중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김 전 장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에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라 이런 댓글을 9천여 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죠. 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는데 최근에 취하서 제출을 하면서 형이 확정됐고요. 이번 사면으로 이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이 됩니다. 네.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은 정부의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한테 뭐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해서 블랙리스트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이걸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뭐 배제하도록 한 혐의 이걸로 기소돼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김 전 실장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자녀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이 됐고요. 네.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은 제외가 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하고 같이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고 그러니까 조 전 수석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받았고요.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녀 형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사면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포함이 됐고 또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총선이 정말 64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 신청 결과 발표했더니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관위가 조정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뭐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로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꼭 이겨야 하는 전략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중진들이 좀 희생을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을 내보내면은 이기기가 힘든 지역들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워낙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들은 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기 힘든 지역에 가서 좀 희생을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렇게 오늘 밝혔는데요. 네. 당의 중진들이 이기기 힘든 지역으로 가서 희생을 해준다면 그것이 선거에서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고 또 선거 승리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목된 두 사람이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서병수 의원은 원래 지역구가 부산 진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에 종료된 공천 신청 때 이 현 지역구인 여기에다가 공천 신청을 넣었고요. 네. 이 지역에서만 5선을 했고 부산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북구 강서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구 강서갑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네. 전 의원은 이번에 3선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 강서갑은 특히 이제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에 굉장히 험지로 꼽히는 지역인데 서 의원이 시장도 지내고 했으니까 좀 여기에 나가서 하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병수 의원이 뭐 오늘 오전에 이제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당의 요청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고요. 이미 지난주에 당으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뭐 당이 승리할 수 있는 데는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인 김태호 의원은 험지 출마 요청 받은 사람인데 이 지금 지역구가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현역 의원이거든요. 네. 3선인데 경남 양산을로 가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구는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이 김두관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김태호 의원이 수용할지 이건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김 의원 아시겠지만 2020년 때 총선 때도 험지 출마 가라 해라 이렇게 당의 요구를 받았을 때 김 의원이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워딩 보면 내가 험지 전용 철새도 아닌데 이번만큼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원하는 고향 땅에서 일하고 싶다. 초심으로 고향에서 성숙한 정치를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무소속 출마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일지 이건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을 공천 등록 현황 보고 좀 불편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채널A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에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이 동시에 공천 신청을 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두 사람 모두 이제 윤 대통령의 측근인데 왜 따뜻한 곳, 양지에서 다투고 있냐 이런 불만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장관과 용산 참모가 양지만 찾아가는 모양새는 투명하고 공정한 당의 시스템 공천 노력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신청하는 건 자유지만 이 공천의 결과는 결국 시스템 공천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중에 이제 부적격자 걸러내는 작업을 이제 공관위 면접이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설 연휴 끝나고 시작되는데 그 전에 끝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 공청 상황 잠깐 보면 오늘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구 23곳 선정해서 발표했죠. 네. 민주당이 현역 의원 지역구를 포함한 1차 경선 단수 지역 발표했는데요. 공천관리위원회는 그 36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경선 지역은 23곳이고요. 단수 지역은 13곳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는 총 15곳이고 현역 의원 지역구 중에 단수로 배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오늘 그 브리핑에서 3가지 당부를 했는데요. 먼저 1차 심사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좀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그냥 수긍하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고요. 의미심장한 발언이네요. 네. 세 번째로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대로 선당후사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면접 심사를 할 때 자기가 공천 심사에서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이 본인의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하게 된 결정은 아마 이 이명백 위원장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유한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